오늘 최준 작가님이 이제 신작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올해 거의 뭐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부터 해서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고 실제로 저 역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삶 속에서 일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건데요. 최준영 강사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AI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취업도 AI 교육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사실상 선두로 해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쓸모없어 지는 이런 시대가 실제로도 도래하고 있고, 일자리 역시도 굉장히 지금 제가 시어슨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하루 종일 이제 강의를 하고 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많은데도 일자리 자체가 어려워서 AI 교육을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최준영 강사님이 또 지혜를 같이 나눠주신다라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고 제가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준영 강사님 축하해주는 또 신간도 축하해주고 오늘 강의도 붐업해주는 어,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만 마이크 켜시고 딱 한 번만 마이크 켜시고 박수. 저는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비록 함성과 박수로 최준영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진행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를 제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제가 굉장히 또 강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 시대에 우리 일과 삶의 변화, 이런 주제로 제가 내용을 갖고 와 봤는데요. 제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이런 취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좀 강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삶에서 어떻게 이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어, 우리가 AI 시대에서 특별히 떤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뭐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우리가 약속된 시간 안에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여기 유미경 선생님도 오셨는데, 되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경기대 직업학 박사과정 중이다. 혹시나 또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무용한 인간론 직무의 종말 이런 책을 썼지만 사실 취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분들 이런 교육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까 정철상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언택트 채용 AI 취업 전략이라고 제가 2020년 8월에 출간했고요. 2019년부터 꾸준히 우리 이제 취업 이런 씬에서도 AI가 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의 취업의 컨설팅, 뭐 취업 컨설팅이나 취업 진로 분야 그리고 또 그 외 분야의 분들도 계실 건데 사람의 역할이 이제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자동화가 반갑고 좋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능력을 가지고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니까 오히려 인간은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드는 것도 한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고요. 먼저 우리는 올해 가장 큰 화두인 피지컬 AI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또 AI로 사물을 인식해서 직접 사람과 사물과 소통하는 현장들을 여러분들 보아 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 피지컬 AI가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의 변화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AI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피지컬 AI죠. 이제 생성형 AI가 어떻게 육체를 얻어가고 있는가, 이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영상은 이 피규어라는 로봇이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고도화된 계산이 들어가 있는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촬영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lright, 소리 들리시나요? for the figure two humanoid robot, do laundry. What do you guys think? Honey, you want to fill that in there? Yeah. Fill it in. Good job. Hopefully you never have to do laundry every day. What do you guys think? Wow. 이 빨래를 넣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계산되어 있다고 보는 게, 빨래를 생각보다 잘 넣네, 자연스럽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첫 번째가, 빨래를 추가했는데, 이 추가한 빨래를 인식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래통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새로 이게 빨래가 더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빨래 넣는 건데 빨래가 더 들어왔으니까 추가로 넣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써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아이들이 빨래를 추가했지 않습니까? 빨래를 들고 있었고 추가를 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빨랫감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거죠. 빨랫감으로 인식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가 이제 이 로봇이 아이를 세탁기에 넣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찍지도 않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옆에 서서 이렇게 촬영한 것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상에 이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영상을 더 준비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Oh no! 뭐야? 오! 오! 개그를 해! 예,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봇을 지금, 옵티머스라는 이런 피지컬 AI를 팝콘 가게의 점원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장난을 치니까 AI가 장난치는 것을 따라합니다. 이것은 AI가 지금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장난을 칠 때 그러면은 나는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AI는 지금 현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코딩을 한 결과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는 미국에서는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 또는 시간당 $20를 벌 수 있는 직업이, 누군가의 소중한 직업이 대체됐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AI가 이렇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한다면은 앞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이 피지컬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AI는 과연 협업을 하는 대상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상인가?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협업의 대상이다. AI는 협업의 대상일 뿐이다. 2번.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번으로 답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무용한 인간론이다 보니까 또 답정너식으로 답을 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대체 대상이죠. 저는 단기적으로 2번으로 답하신 분도 계신데요. 중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5년 이내 앞으로 5년 이내로 봤을 때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완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오롯이 혼자서 완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을 대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업무들은 생성형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 또 로봇이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AI가 처음에 생성형 AI 챗GPT 3.5가 나왔을 때 대체 뭐 그냥 대화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지 않습니까? 2022년 말 2023년 초로 돌아가 보시면 와 신기하다 정말 환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덜 떨어지네. 할 줄 아는 게 생각보다 적네.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놀랬던 것들에 비해서는 놀람이 가라앉고 이런 게 부족해라고 막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내놓는 것이 실제로 하나씩 적용되면서 A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다 반영됐을 때는 결론은 뭐냐? 완전 자동화죠. 한마디, 야, 이거 했어? 하면은, 완료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거 마무리 저 놓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일을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는 개념을, 빠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라는 개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제가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전문 자격증의 그런 가치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요 뉴스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합격자의 50% 누구?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50%가 지금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수습 회계사로 받아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을 해야지 그 다음에 회계사로서 오롯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수습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왜? AI가 더 빠르고 또 수습 회계사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판단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인력이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런 어떤 기초에 관련된 것들은 AI로 처리해. 이렇게 법인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우리 2022년 말에 비해서 70%의 채용이 줄었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의 수입니다. 채용 공고의 수. 전 세계적으로 70%가 줄었대요. 앞으로 더 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가 개발자 분들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아졌는데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협업 로봇, 사람들과 협업하는 로봇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스팟이라는 그 개같이 생긴 이거 표현이 좀 그렇네요. 멍멍이 같이 생긴 이런 로봇으로 이런 뭐 어떤 정비에 뭐 또는 조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점점 더 그 AI 또는 로봇이 적용되는 범위들이 확대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위축되는 상황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 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크 팩토리라는 표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크 팩토리는 그 말 그대로 어두운 공장입니다. 어두운 공장인데, 이 어두운 공장은 왜 어둡냐?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고 전체를 로봇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빛이 필요하지만 로봇에게는 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크 팩토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라는 곳에서는 이미 100% 자동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뭐 테슬라 공장이죠. 거긴 95%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미약품에서 지금 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90%의 그런 자동화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크 팩토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직업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뭐냐? 화이트 칼라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직업이겠죠. 이런 엘리트들부터 그냥 사무직까지 다 합치면 화이트 칼라라고 부를 수 있겠죠.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AI가 주로 대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근데 지금 제미나이 3가 출시되면서 사실 디자이너나 이런 되게 고급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는 아까 다크 팩토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생산직이 또는 육체 노동자가 필요 없는 환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괜찮아 라면서 직업 전문가 분들 중에 일부는 브라운 컬러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운 컬러는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사이에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이트 W랑 브라운 B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브라운 칼라라고 명칭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라운 칼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공이라든지 아니면 타일 공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리석 외장재를 설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만 틀어져도 다시 작업해야 되는 이런 직업은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데서 거의 연봉 1억, 2억을 받으면서 고소득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도 어떻습니까? 피지컬 AI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수준에도 따라 하는데 조금 몇 년 후에 더 정교해진다면 이 브라운 컬러의 직업들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는 관리, 정비를 하는 것이죠. 관리, 정비의 영역은 그래도 사람의 영역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마 전에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 메타에서 개발하고 있는 라마라는 AI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 이제 관리에서부터 정비도 어떻게 보면 AI가 스스로 알아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정비해야 되는 것은 생성형 AI가 판단해서 그 피지컬 AI를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꿈 같은 이야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칼라라고 구분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농칼라는 컴퓨터를 활용한 직업인데, 농칼라는 뭡니까?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채용 공고가 70%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결국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사람의 설 자리는 뭐냐라고 한다면 없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영역은 사람의 일과 역할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철상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쉬었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쉬었음 청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저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이들이 무식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AI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또 활용되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무능해서 또는 나약해서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배우고 학습해서 이걸 깨닫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컴퓨터 시대의 미래가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친구들은 AI가 우리 삶에 침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저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또 뒤에서 보면 저는 단순히 이런 조용한 퇴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노동이란 게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면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MZ세대들까지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내가 받은 돈 이상의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뭐 정신력이 빠져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노동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해고도 기업에서 대놓고 해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 계속 뭐 이런 상담을 한다거나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쳐서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서 조용한 해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용한 고용을 하는 것은 기워커나 아니면 프리랜스 계약 같이 이런 중단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쉽게 뭉쳤다 흩어질 수 있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보다는. 이런 것도 실제 인간이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자원을 보유하려고 하고 자원을 재교육해서 더 열심히 뽑아 먹으려고 할 건데, 인간이 앞으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냐라는 시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 계기는 저는 뭐 이런 인간이 무용해지는 과정을 통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우리 곁을 우리 곁을 굉장히 인간의 곁에서 굉장히 인류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자원인 말이 우리 곁에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서 동물원이나 아니면은 경마장이나 아니면은 뭐 심리치료 센터에 가야지만 볼 수 있고 관광지나 이런 데만 존재하는 동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자동차가 나온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AI가 등장한 이후에 저는 채 10년이 되기 전에 인류는 유용함이 극도로 낮아져서 말과 같이 전혀 다른 기존에 있었던 말에 대한 해석과 전혀 다른 동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판은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이제 그런 커리어 모델도 많이 바뀌어 왔죠. 인생 1모작, 2모작, N모작인데 저는 무용한 인간으로 해서 이 다음 버전은 인간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데 그 연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 1모작 때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직장에 20년간 직업 생활을 유지한다고 영위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인생 2모작 때는 15년 정도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N모작에 넘어서서는 10년 내외로 봤습니다. 그러면 인간 메뚜기 때에 해당하는 이 시점은 그러면 인간이 몇 년 정도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냐라는 건데 제 그 인간 메뚜기 설의 근거는 이겁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직업교육 강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망한 직업 3위에 해당합니다. 왜 3위인고 하니 그 AI와 A 직업의 AI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은 B 직업으로 뜁니다. B 직업으로 뛸 때 또 B 직업은 AI화가 또 진행되겠죠. 그러면 C 직업으로 뜁니다. 이런 식으로 뛰는데 메뚜기 떼가 이 밭을 다 갉아먹으면 다른 곳으로 뛰듯이 인간들도 갉아먹히면 뛴다는 거죠. 근데 이 이동 갭은 WEF에서 요 이동하는 갭을 몇 년으로 본지 아십니까? 2에서 3년입니다. 2에서 3년 만에 한 번씩 직업이 이동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그냥 취업 쓴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 2, 3년간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또 다시 배우고 또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왜 배워야 되냐? 어차피 AI가 할 건데 안 배우고 그냥 노는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취업 유지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그 단축시킨 기간이 제가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이 자동화되고 또 일하기가 AI로 인해서 편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과거보다 우리는 분명히 일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한 거는 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8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연평균 300일을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의 수준도 민간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2시, 밤 12시 이전에 퇴근하면 빨리 퇴근한다고 생각했고 12시가 넘어가면 늦게 퇴근한다고 생각했어요. 밤 12시인데 그래서 제가 저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일을 더 적게 하게 됐는데 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1번 모르겠다 2번 아니다 3번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총량이 느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정신질환의 역설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줄었고 이게 OECD건 뭐건 다 줄었어요. 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줄긴 줄었는데
뭐가 올라갔냐. 그래서 제가 2007년에 통계를 봤거든요. 2007년에 논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07년에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었냐면 72시간인가 돼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법적 근로시간 말고 그냥 실제로 일하는 근로시간이 72시간이었답니다. 예. 그럼 어떻게 72시간 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뭐 우리가 체감을 하던 못하던 간에 줄어들었는데 더 행복하냐 물으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AI를 잘 활용하는 직원들은 하루에 평균 2시간 업무를 절약한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더 줄 거고 AI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루에 일하는 평균 시간, 줄어드는 평균 그 업무 시간은 더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거로 한번 살펴보면 평균 2시간 곱하기 5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시간이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AI 리터러시 교육을 잘 하면 하루 이상의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하루 쉬어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성능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수록 내가 일을 덜 해도 그 생산량이 유지될 것이란 건 뻔한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분명히 줄었는데 정신질환과 우울증은 올라가고 5대 중증 정신진료 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일한다고 바빠서 뭐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을 적게 하니까 더 정신질환이 느네요. 그거는 안나 랭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는 시간에 뭐 하냐 하니까 이제 동영상 시청이 대부분이죠. 주중에. 주중에는 뭐 다른 걸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대부분 동영상 시청인데 우리가 이런 동영상 그 시청처럼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뇌에서 항상성, 이거는 이제 안나 랭키가 쓴 그 도파민 레이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일부 부분입니다. 이렇게 뇌가 항상성이랑 균형을 잡는데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기우니까 일부러 뇌에서 이런 고통을 생성해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출렁하는 거죠. 이렇게 중수침을 잡는 과정에서 이걸 무게를 늘리다 보니까 출렁하면서 우울함이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게 즉각적인 쾌락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이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통이 생기는데 이유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 뇌에서 항상성 효과 때문에 작용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왜 우울하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나한테 계속 화살 돌리다 보면 내가 뭐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사실은 게임하고 쇼핑하고 포르노 보고 소셜미디어 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충격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그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최극단에 있는 것이 마약이죠. 마약을 하면 가짜 고통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유가 없는 고통이죠. 다시 말하면 이유가 없는 고통은 지옥입니다. 지옥 말 그대로. 그래서 안나 랭키는 반대로 이 고통을 추구하면 삶에서 의도된 고통을 추구하게 되면 반대로 이 무게를 잡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반대로 가 있죠. 쾌락으로 가 있죠. 이 무게를 늘리면서 또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유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면 왜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많죠. 러너스 하이. 뛰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것 때문입니다.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물론 정경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뇌에서 이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는데 반대로 내가 이제 뇌에서 이걸 보정하느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가 없는 기쁨은 뭐예요? 곧 쾌락은 천국이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독서, 명상, 공부, 절식 뭐 등등 이거 최고의 그 고통, 의도된 고통이 찬물 샤워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찬물 샤워도 합니다. 근데 해보면 정말 짜릿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추구해라 뭐 이런 그 무슨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군가는 남는 시간에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 의도된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시간을 주어졌고 자유시간을 주면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막상 시간을 주니까 사람들이 뭐 하더라? 방황하더라.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방황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우리 시대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토록 영원했던 세상입니다. 저는 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벌로 일을 하게 됐어요. 맞나요? 예. 벌로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남자들은 앞으로 평생 이제 그 와이프, 딸, 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혼나서 이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AI랑 물론 뭐 그게 정설이라는 게 아니고 또 수많은 그런 역사서를 보면 대부분의 역사에서 일은 뭐라고 되게 하기 싫은 거고 벌로서 주어진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거를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류가 염원하던 세상, 그 로마 신화에서도 이 자동화 로봇을 만들려는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완성 단계에 있는 인류가 오히려 불행에 떨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버리고 싶어 안달이었던 일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이 무용한 인간의 초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에 가깝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로마 황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황제의 가장 최악의 황제가 누구냐라고 하면 네로와 엘라가발루스가 서로 이제 경쟁해요. 엘라가발루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굉장히 폭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파란색이야. 키워드가 파란색이야 라고 하면 음식부터 식탁보, 옷, 뭐 음식들까지도 다 파란색으로 해서 식사를 준비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오늘은 컨셉이 난쟁이야 라고 하면 난쟁이 8명을 불러놓고 높은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 난쟁이한테는 의자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쟁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뚱보, 로마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들을 모아 해가지고 다 모으면 밥을 요만큼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탈장한 사람들을 모아 해서 탈장한 사람들을 다 모으면 방석을 안 주고 예, 그 오돌토돌한 방석을 줘서 앉혀가지고 식사를 하게 했대요. 이런 괴상한 짓을 했습니다. 괴랄할 짓을 했습니다. 우리의 초상이 엘라 카발루스는 아니지만 로마 황제들도 누군가는 성군이고 누군가는 폭군이었듯이 모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노예나 아니 하인들 또는 뭐 서기관들이 옆에서 다 챙겨주니까 이 로마 황제들도 방황했던 거 아닐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초상은 로마 황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이 로마 황제 그래서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 인류가 AI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로마 황제 다음에 나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누구였나? 신이 아닙니다. 누구냐? 자기를 직접 옆에서 수행하는 서기관, 노예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쑤시면 인간인지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모, 반란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랑 똑같죠. 결국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 인류가 AI를 지배할 것인가,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AI가 앞으로 더 많은 일상을 우리 대신해서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무용한 인간의 역사는 그러면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유용한 존재였나? 우리는 처음부터 일을 하는 존재였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과 자연의 시대, 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족의 모습 이게 되게 장난처럼 그려놓은 이미지를 제가 갖다 놨는데 구석기부터 신석기 혁명 이전까지를 살펴보면 인류의 삶의 모습은 이러했겠죠. 일을 했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은 저희가 활동이라고 부르지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노동이 아닌 이유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채집을 하고 사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 3, 4시간씩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었대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 근데 이 당시에 인류의 총 개체수가 8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 800만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열린 열매 따먹고 이런 것들도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어떤 그 큰 변화 시기에는 개체수가 100만 명까지 줄었대요. 멸종할 뻔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왜? 노동이라는 것은 재화의 축적 수단인데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해서 뭔가 코끼리를 잡았다. 며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최대 한 3, 4일 지나면 다 썩겠죠. 그래서 축적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당시에는 노동을 하더라도 일은 하더라도 활동을 하더라도 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할 필요도 없었고 딱 오늘 먹을 거, 오늘 내일 먹을 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를 또 제가 유토피아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 게 병도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고 동물한테 잡아먹히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또 사고 당해서 팔이 부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겠고요. 근데 노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지배 시대로 넘어가니까 인간의 노동시장이 급증했습니다. 언제냐?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입니다. 신석기 들어서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텃밭 가꾸기 같은 걸 좀 하다가 점점 증가했는데 이때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됐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는 뭐 먹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고 이때 당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지배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때 당시에 인류에게 가장 유용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이전에는 유용과 무용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왜? 일을 시킬 필요도 없었으니까. 근데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려고 보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이 일을 시키기가 가장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노예제로 사람을 부리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귀를 알아듣는 노예, 말귀를 알아듣는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도구.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무래도 노예 제도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또 이 당시 가장 유용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 간에 더 유용한 사람과 덜 유용한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층 갈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과 가축, 착취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류가 가축을 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한 5,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예전에 말귀를 알아듣는 도구가 하나 더 생겼는데 얘는 힘이 훨씬 세요. 사람만큼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비인간 존재의 노동력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활용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문서들을 보면 10명의 노예보다 한 마리의 소나 말이 더 생산성이 높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한 단계 무용해졌죠. 근데 이들의 등장은 인류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줬는데요. 중세 시대가 얘네들 때문에 생겼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쟁기를 메고 밭을 가니까 개간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경지로 쓸 수 없었던 땅을 개간하니까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넓어지니까 중세가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또 인류와 합이 잘 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 밀은 누가 먹습니까? 밀과 쌀은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누가 먹어요? 얘네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소랑 사람과 완전 찰떡인 거예요. 얘는 노예들처럼 내가 먹는 것을 뺏어 먹지 않아.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았던 거, 유용했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의 외주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단순 노동력의 대체의 첫 번째 위기다. 물론 뭐 이때는 단순 노동 말고도 할 게 많았으니까 위협이 되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이 이제 다 풀려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예제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사라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누굴 들고 있냐? 얘네들이 있으니까 노예를 굳이 두지 않아도
밭을 갈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노예제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 통제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이제 동물보다도 더 유용한 존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더 무용해졌죠. 그리고 얘네들은 말과 소는 걔네들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했는데 얘는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 사이에서 움직이는 어떤 기계를 조작하거나 기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은 한 단계 더 무용해졌다. 그래서 육체 노동이 본격적으로 무용하게 됐고,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은 인간의 노동이 쓸모 없어지니까 버려지니까 막 기계를 부수고 뭐 못쓰게 만들고 이러면서 저항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사회주의가 발생한 어떤 기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가. 그래서 기계에 종속된 노동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인간 컴퓨터 시대에서는 협업으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라는 것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요까지는 이제 육체 노동은 다 대체됐지만 괜찮아. 사람의 할 일은 정신 또는 인지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인지 능력까지도 조금씩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로봇 시대는 황제 혹은 피지배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결국 앞으로 AI 로봇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고 육체적, 인지적 능력에서 모두 AI가 더 앞설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면서 인간은 완전히 무용해지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존재로 스스로 인간을 규정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세상. 어떻게 보면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는 것은 옛날에는 굉장히 큰 비난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인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춰야 되겠고요. 이제 하이라키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요거에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좀 무용해졌죠. 사람들이 무용해지고 완전히 이제 무용한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좀 설명해드리면, 무용해지는 과정에서의 일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무용한 인간의 하이라키입니다. 하이라키는 이제 AI가 나를 위해 일하는 인간상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AI가 나의 일을 뺏어가는 직군의 일이죠. 콜센터 직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열심히 하고 나의 노하우를 AI한테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AI는 더 똑똑해지고 더 잘합니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나의 일을 빨리 대체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AI가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인간상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AI 클론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클론이 완성되면 브래드 피트가 나이가 더 들어도 지금보다, 아니면 과거의 그 가을의 전설의 시절과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AI가 나를 위해 일하는 인간상이나 내가 AI를 위해 일하는 인간상이나
둘 다 저는 뭘로 보느냐? 과도기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도 결국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이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일을 하지만 AI한테 뺏겨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거 둘 다 공통점 뭐냐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구분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이들이 지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 사람은 부럽고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생각하지만, 이거 둘 다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할 필요가 없네? 일을 하면 AI가 다 뺏어갈 것이고, 일을 안 해도 돈을 버니까 같은 말로 일을 할 필요가 없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 격차로 발생하는 하이라키를 보면 결국은 우리는 AI에게 지시하고 사람에게 지시하는 일계층을 지향해야 될 겁니다. AI에게 지시받고 사람에게 지시받는 3계층은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면 1계층으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단 하나의 조건은 하고 싶은 게 있느냐입니다. 니즈가 될 수 있겠죠. 니즈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AI는 말만 해도 해줍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가 1계층을 쉽게 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뇌피셜이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책에는 시도의 한계 비용 제로라고 표현했는데, 시도의 비용이 시도의 한계 비용 제로 사회는 시도의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10년 전에 홈페이지 만든다 하면 개발자도 필요하고 기획자도 필요하고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개발하려면 AI한테 코딩해줘 하면 해줍니다. 과거에 하나를 시도했을 때 드는 비용과 지금 하나를 시도했을 때 드는 비용의 그런 거는 점점 제로로 수렴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있냐 묻는다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모이셨겠지만요. 그래서 모두가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안주를 택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 인류가 AI를 지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죽은 인터넷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NS 공간에 사람들, 플레이어가 진짜 존재하느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X에서, 어떤 국가에서 이 글을 올렸나를 표시하니까, 중국 계정들도 많고, 싱가포르 계정도 많고, 외국 계정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 사람이 했겠냐 생각하면 저는 AI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도. 그래서, 결국은 플레이어가 있냐. 진짜 존재하는 플레이어가. SNS에서 막 올리고 답하고 댓글 다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 예수 현상이 뭐냐면, 새우 예수라는 게 굉장히 한동안 우리나라 SNS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굉장히 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괴기망측한 그림들이 떠도는지 몰랐거든요. AI가 만든 것이 알고리즘을 타서 떡상을 했고
사람들이 또는 AI가 이걸 막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 AI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인류는 AI를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은 뭐냐? 인류가 AI를 지배할 수 있다는 최종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전원 버튼을 우리가 끌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북한의 정은이가 들고 다니는 그 핵 버튼을 정은이가 누를 수 있냐? 이런 거죠. 우리가 누를 수 있죠. 누를 수 있는데 정은이가 핵을 눌렀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보면 쉽게 누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튼을 갖고 있지만 그 AI와 관련된 버튼을 꺼버리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전 세계가. 그래서 쉽게 끌 수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냐? 지금 이거 군사용 로봇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영상을 박아 넣지는 않았네요. 이미지만 끌고 왔네요. 잠시만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들이 실제 상용화가 된다면 AI 전원 버튼을 끈다고 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한 시대에 우리의 단 하나의 동사, 그러면 실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단 하나의 동사는 저는 앞서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D 강조하고 맨드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명령한다. 또는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디맨드의 어원인데 우리가 이제는 두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의 주체는 누구냐? 지금까지는 가장 유용한 인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두의 주체는 로봇과 AI라고 봅니다. 왜? 실행은 이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일부의 영역에 있어서. 근데 디맨드는 앞으로 인간의 일정 기간 인간의 몫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요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인류의 미래 모델이 여러분들 AI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피지배, 지배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과 AI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AI가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면 인간의 역할이면 반려동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반려동물로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경쟁 구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인간이 충분히 발전한 AI는 인간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미 많은 영역에서 AI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앞지르면 여러분들 침팬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고릴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까? 지배 피지배가 아니에요. 지배 피지배는 얘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피지배를 하겠죠. 왜? 계속 억압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AI가 봤을 때 인간은 반려동물입니다. 왜? 우리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뛰어난 동물이고 뛰어난 존재고 얘네들이 하등 존재니까.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이 뭐 하냐? 그래서 이거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 제프리 힌턴 그 AI의 아버지, 지금 생성형 AI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의 인간과 AI의 관계된 모델은 엄마와 아기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응석 부리고 울고 똥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이런 식으로 엄마를 통제해서 자기를 돕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려동물도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의 동사는 디맨드라는 겁니다. 울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짜증내면 놀아주고 이런 관계죠. 그래서 디맨드는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미래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더 깊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자원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요구 대비 아웃풋, 인풋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그 요구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산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 how to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여성학자면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늘 주장했던 것은 우리 현대사회, 이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만 거의 전체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근데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함께 영위했을 때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했고 노동만 하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지만 우리가 무용했던 시절, 예를 들어 자족사회가 인류 전체의 역사로 봤을 때는 99%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사는 노동에만 집착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채 몇백 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거든요. 결국은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전부터도 이 철학자들이 이것만이 인간의 영역인가를 계속 물어왔습니다. 활동은 뭐냐면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내고 또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베풀고 또 함께하고 이런 어떤 노동 이외의 활동들, 작업은 뭔가 만드는 일이죠. 이거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핸드메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핸드메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공물 제작. 근데 이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퇴색됐는데 이제 무용한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정말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함께하고 즐기고 나누는 거, 그다음에 작업, 꼭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어디 내다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예술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거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걸 놓게 되기 때문이죠. 이걸로 삶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채우도록 만들 것인가 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만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구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철상 대표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나와 너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철상 대표님 참 존경스럽고 또 늘 이 씬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더 큰 거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신간이 나왔는데 우리 정철상 대표님한테 이야기하면 한번 홍보하게 해주겠지? 이게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도구적 관계죠. 도구적 관계로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틴 부버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실용적 기능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필요한 것은 AI, 로봇한테 시키면 되니까. 또 관계의 필요성이 감소합니다. 진정한 관계, 뭐 예를 들어 가족, 뭐 또는 부모님, 자녀, 정말 진정한 친구들 의미 있죠. 그러나 도구적 관계의 필요성은 감소하죠. 그래서 도구적 토대가 붕괴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나눠 관계, 정말 사람과 사람, 진정한 교류의 그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용한 인간이란 것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용한 인간 시대에서의 인간 가치는 결국은 앞으로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사이에서 더 크게 방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가이드해주는 산업,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 시간을 뺏는 산업, 이 세 가지로 사람의 역할이 이제 정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직업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직업의 영역이 앞으로 확대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직업 분야를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고, 직업 생활과 직업 이후의 생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라이프 코치 또는 라이프 컨설팅 또는 라이프 카운셀링 이렇게 가야지, 직업 영역만 잡았을 때는 이 앞으로 더 축소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 분야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가이드를 해주는 산업이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또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니까, 꼭 긍정적인 가이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에는 우리 영역을 따지자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흥민이 얼마 전에 또 몇 골 넣어가지고 사람들 엄청 좋아했죠. 여러분들한테 한 골 넣었다고 골당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좋아하십니까? 함께 하니까 그 시간을 책임져주고 정말 즐겁게 내가 그와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이 뜰 겁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분 계셨습니다. 이렇게 동화 작가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교육을 해보고 싶고 강연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강연해주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 작가셨으니까 동화는 뭐 어떤 뭐 의미도 있지만 뭔가 가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지식 전달 측면에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의미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필요한 일이고 더 그냥 아이들뿐만 아니라 되게 대상자를 넓혀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뺏는 산업인데 시간을 뺏는 산업은 되게 간단하게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게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뺏는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남는 시간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거기에서 또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등장하면 신기해서 보지만 AI가 보편화되면 누가 AI가 신기해하면서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을 뺏는 산업 중에서도 사람의 역할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앞으로 사람들의 시간 더 늘어나고 그 늘어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뭐 또 어르신들은 또 임영웅 뭐 이런 돈 내고 가지 않습니까? 왜 가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행복하게.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는 아까 그런 창작, 여기에 창작 영역에 속합니다. 작업 영역에 속합니다. 작업 영역에 속하는데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사람의 시간이 들어가 있고 또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제공해주고 또 유니크함, 또 영속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각기 다 다른 모양이죠. 핸드메이드 가방이 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삐뚤빼뚤한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이런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되짚어 보면 여기에 인간의 어떤 뭐 지금 완전히 노동을 잃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작업이라는 영역들은 살아있을 테니 이 어떤 예술적인 그리고 또 사람의 시간을 쏟은 작품 그리고 시간을 쏟은 작품에서 감성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조직 측면에서는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신입사원들한테도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요거를 보고 마칠까 하는데 한번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망원경이 앞으로 약 10년 뒤 이곳에 도착할 외계 침공 함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는 두려워할 테고 어떻게든 대비를 할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외계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0년 뒤에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공존과 통제, 제프리 힌튼 교수 자신이 매우 치열하게 고민해온 두 가지입니다. 현대 AI를 가능하게 만든 컴퓨터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 미래를 고찰할 수 있는 보겠습니다. 독보적인 할 것인가? 입니다. 설령 우리 모든 국가가 협력한다 해도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현재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들은 잘못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 모델은 이겁니다. 나는 CEO이고 이 초지능 AI는 극도로 똑똑한 임원 비서다. 나는 보스이고 그 비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난 그냥 뭐랄까 스타트랙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초지능 AI가 다 해내고 그이는 그 공을 가로챕니다.
멋져 보이긴 하네요. AG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해지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틀린 모델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덜 지능적인 존재가 더 지능적인 존재를 통제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겐 딱 하나의 모델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모델이죠. 바로 아기가 엄마를 통제하는 모델입니다. 진화는 아기가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도록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 종종 자신보다 아기를 더 걱정하죠. 토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인간에겐 일어납니다. 이것이 초지능과 공존하는 훨씬 더 그럴듯한 모델처럼 보입니다. 보셨죠? 만약 제가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쓴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놀랐고요. 또 이 샘 알트먼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요것만 좀 보고 I'm 마무리 curious, like half of entry-level jobs replaced by AI makes it sound like a very different world that they would be entering than the one that I did. I think it's totally true that some classes of jobs will totally go away. This always happens, and young people are the best at adapting to this. I'm more worried about what it means, not for the 22-year-old, but for the 62-year-old that doesn't want to go retrain or reskill or whatever the politicians call it that no one actually wants but politicians and most of the time. If I were 22 right now and graduating college, I would feel like the luckiest kid in all of history. Why? Because there's never been a more amazing time to go create something totally new, to go invent something, to start a company, whatever it is. I think it is probably possible now to start a company that is a one-person company that will go on to be worth like more than $1 billion, and more importantly than that, deliver an amazing product and service to the world. And that is like a crazy thing. You have access to tools that can let you do what used to take teams of hundreds. And you just have to learn how to use these tools and come up with a great idea. 이 끝에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이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과 이 오픈 AI를 이끌고 있는 사람한테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거를 교육 준비하면서 찾았거든요. 제 책 나온 이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걸 보고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DTDX가 안 돼 있는 회사에서 지금 AIT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디지털화도 안 돼 있는데 AI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도구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더 쉽듯이 사실 DT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AIT가 안 되겠냐, AI화가 안 되겠냐라는 말은 좀 너무 정형적으로 디지털이 반드시 온 후에 AI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는 AI화가 일어난 후에 디지털화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가늠해서 들어주시면 AI가 훨씬 쉽고 빠르게 AI가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질문은 대부분 교육 내용 중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가름하겠고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I'm 채팅창으로 올라왔네요. 네. 샘 알트만의 이야기를 지금 컴공 전공자들이 들으면 공감을 크게 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쵸.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030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당연히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저도 서두에서, 지금 AI는 분명히 협업 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만, AI의 발전 속도와 또 앞으로의, 거품론도 있습니다만, 거품론은 저는 생성형 AI 측면에서는 거품론이 맞지만, 피지컬 AI와 다른 AI들과의 결합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품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제가 리밸런싱을 한 게, 꼭 생성형 AI는 뭔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다른 것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시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앞서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당장 빨리 AI를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 삶에. 그 다음에, 보다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 AI를 섞어서 쓰는 방법이 되었건 간에, 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직무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뭉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킬적인 측면들을 더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성. 결국은,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동화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자동화하는 건데, 이 전문성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문성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중요도가 낮아지는데, 결국 AI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면 소통과 어떤 협업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성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고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는 저는 되게 빨리 스쳐 지나갔는데, 이 의사결정 능력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더로서. AI와 로봇을 밑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사람이 투입돼서 어떤 것든 결정하고 확인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최근에 MZ 세대들이 또 알파 세대들이 가장 못하는 게 어떤 결정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고 AI가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 이외에도 좀 다른 것들을 장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에 문을 활짝 열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세부 전략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제 책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리셔가지고, 신간 신청하셔서 빌리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요? 시간 짧다 보니까, 이제 책의 전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상세한, 그 how to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동화 작가나 강연자처럼 창작자는 AI를 어떤 비중으로 협업하면서 사용해야 될까요?
협업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얼마나 설득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동화 작가나 강연자도 뭐 저도 지금 강의를 주로 하고 있지만 차별화도 중요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그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소구할 것인가, 나의 의견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콘텐츠 짤 때야 AI의 의존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랑 함께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소화해서 내 것으로 풀어내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토리를 짜거나 생성하는 데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소화시키고 그것을 결과물로 내뱉는 것 작업에서는 우리 작가님의 그런 영역이 여전히 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작업 시간은 이제 줄일 수 있겠죠. AI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AI를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고, 또 뭐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은 그 뽑아내는 거는 90%는 AI로 뽑아냅니다. 근데 그걸 소화해서 어떻게 내뱉느냐는 10%는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3, 4시간 걸리던 작업을 지금은 뭐 20분 내외로 합니다. 20분 내외로 하는데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에너지를 소화시켜서 어떻게 내뱉느냐는 제 몫이죠. 네. 예. AI 활용한 컨설팅 사례는 굉장히 많죠. 뭐 자기소개서 작성, 뭐 면접,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상담을 어떻게 끌고 가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노량진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을 그 URL로 보내면 입력하는 즉시 다 분석해서 메일로 답변해 주는 것까지 짜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은 뭐 취업 지원센터 뭐 이런 데 계신 것 같으니까 여기 챗GPT 앱 보시면은 대화하는 앱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키면 안녕하세요. 준영님,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화면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스타일링이나 면접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다면 편하게 켜주세요. 나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모의 면접 질문 진행해줘. 알겠어요. 준영님, 지금 화면 잘 보이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스타일은 깔끔해 보이고 좋아요. 그럼 제가 면접관처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하나만 공유 드리면 요 버튼이죠. 다른 분들 피곤해 하실 수도 있어서 잠시만요. 요것만 하고 잠시만요. 챗GPT 여기 음성 버튼 키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걸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요걸로 모의 면접 많이 시키고 또 요 답변 스크립트까지 다 만들어줘요. 대화로. 그래서 서로 모의 면접해서 스크립트 만드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미나이에도 되고요. 무료로 하실 때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나중에 뭐 김미연 선생님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딱 지금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가 처음에 삐삐가 등장했을 때 느낌이 딱 듭니다. 삐삐가 없어가지고 제가 취업 1순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삐삐 차고 있던 친구가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쓸 때도, 나 절대 스마트폰 안 써. 이렇게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도 안 써, SNS도 안 써, 유튜브도 안 써,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들을 사실 좀 중요한 시기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AI 강의 주제 의뢰가 사실 예전부터 조금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의뢰가 많습니다. 강의 의뢰 주제의 지금 60에서 70%가 모든 주제에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만큼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중요성도 또 일깨우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책은 항상 직접 구매해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직접 실제적인 사례는 보시고요. 그 책값 무조건 강의 한 건 띄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최준영 대표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